첫 번째 전시에서 보고 경민 작가가 소개해준 작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한 달 전쯤에 이경민 작가님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 제목이 클린룸이었어요. 그 제목을 듣고 전시장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혼자 상상력들이 막 발동을 했는데, 한동안 그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하늘이 누렇던 시기를 살았고, 그 이후 한 2, 3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서로 차단되고, 바이러스로 오염된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속에서 지냈고, 요즘은 또 핵오염수를 대양에다 방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클린룸이란 작업 제목이 그런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운전해서 전시를 가면서, 야, 과연 이 오염된 세상에서 청정 공간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는 작가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소독실이 있을까? 아니면 방진복을 제공해 놨을까? 뭐 이런 것들의 상상을 하면서 전시장에 도착해서 본 작업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상상한 것들이 전혀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마음에서 생각했던 오염과 청정, 클린룸이라는 그 전시 제목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클린룸은 어떤 것을 생각했었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전시를 보러 오시면서 상상했던 그 크린룸과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크린룸은 좀 다른 크린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공간, 외부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핵 오염수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오히려 더 저는 배제를 하고, 제가 온전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거를 하는 과정으로서 실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크린룸이라는 설정으로 잡고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과정으로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모아놓은 그 전시가 이번 크린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클린룸이라고 했을 때 오염원이 무엇일까?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면서 그 물감의 자체 자신의 성질대로 발현돼 나오는, 그리고 작가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도 있는 약간의 조율과 그 발현되는 걸 돕는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혹시 그 오염원이라는 게 조형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의 의지 자체를 오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캔버스, 1호짜리 캔버스 위에서 유화 물감을 활용한 어떤 그림들을 올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회화다 또는 물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한테도 되게 큰 외부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뒤집어 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 차단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회화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오는 많은 이제 생각들, 그리고 물성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현대 미술이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갖고 있는 많은 뭐 이념들이나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비춰져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오히려 뭔지 모르게끔 저를 계속 가리고 뭔가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것들을 이제 더 걷어내고 확실히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를 집중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크린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많이 그러니까 회화의 재료인 물감과 캔버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조형들의 캔버스와 물감으로 만들어지는 감각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의도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배제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면 실제 보면 결과로 나오는 그 형상에 있어서 그게 뭐 구체적인 사물이다 아니면 어떤 도형적인 추상적인 자기 발언력이 있어서 뭐 리듬이나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조형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의 의지를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제하려고 했느냐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순수 유물론적인 물질의 발현에 집중하고 있는 듯해서 그런 것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작업의 잠재력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술사에서 찾아왔던 여러 가지 시도들, 뭐 3차원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표현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상으로 평면 위에서의 다양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행위들과 조금은 다룰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제가 그런 식의 이제 크린룸의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도착해서는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게 분명 그림으로 그리고 그 얘기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1호 캔버스 위에 물감을 사용한 실험을 한 그것을 이경민 작가님은 뭐라고 부르던지 궁금했어요. 그림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실험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표본인가요? 아니면 오브제인가요? 뭐 그거 진짜 저도 항상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그림은 오히려 제가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오브제가 오히려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호짜리 캔버스는 제가 조형 작업이나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의 한 영역과 같은 거고요. 7짜리 캔버스 위에 제가 작업하는 물감을 올리는 행위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유화 물감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이렇게 재료인 거죠. 그거를 저는 되게 많은 덩어리를 갖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알갱이들이 수많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서로 움직이고 부닥치고 밀려 나가고 그거를 붙들고 있는 이 건유라는 것들이 어떻게 말라가면서 얘네들을 더 붙들고 있으면서 그 형태들을 제가 이렇게 조율하고 만지고 올리고 내리고 밀어내는 이 과정을 이 1호 캔버스 안에서 되게 바라보고 그거를 하는 것 자체의 행위가 저한테는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나도 캔버스라는 그 자체 그리고 유화 물감이라는 그 자체가 회화라는 그 범위에 너무나 큰 근접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들 회화라는 기본으로
해야라는 기본 가정 하에 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하고 보게 돼서 저는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부를지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정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융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혼동스럽기도 하거든요. 지금 전시된 모습에서도 당장 그런 걸 느끼는데 일단 저 1호짜리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그게 어떻게 펼쳐지고 근육에서 마치 하나의 우주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꺼내내어진 전시되는 형태를 보면 다 마른 유화물감이 굳어서 그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꺼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림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면에 저 깨끗한 큰 전시장 벽을 싹 비워두고 되게 그림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시선에 수직으로 마주치게 벽면에 보통 걸면 시선에 정확하게 마주 다가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 작가님은 벽면을 깨끗이 비워두고 수평의 선반 위에다가 놓은 거죠. 그거는 분명히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의 선반이 하는 역할은 중력을 그대로 편안하게 받치죠. 벽면에 걸려 있었을 때 그 근육 속에서 움직였던 물감 알갱이들은 중력에 저항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수평에 놓은 게 그 중력을 받쳐주는 방식이고 그렇지만 분명 보는 사람이 내 눈앞에 마주 세워 보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 선반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조명은 이 위쪽에 있는 천장에 있는 조명으로 그림을 비춰주고 그래야지 반사광에 눈부심 없이 보는 사람이 그림을 볼 텐데 조명을 선반 바로 앞에 그냥 다가오는 사람이 눈을 찌르듯이 마치 이제 저 조명을 보고 크린룸하고 연결해 가지고 오염을 막는 소독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조명도 이것을 그림으로 보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이 실험이라면 실제 그림 뒷면에 있는 물감에 대한 명칭이나 어떤 걸 썼고 재료들에 대한 표시가 중요할 텐데 뒷면은 보기 힘들게 물론 좀 편안하게 생각해서 탁 잡아서 탁 돌려보면 되겠지만 그게 하나의 그림처럼 색깔이 있고 깨끗한 캔버스를 손으로 댔을 때 편치 않은 거죠. 뒷면을 보기 힘든 이런 복잡하고 전시를 구성한 요소들이 서로의 성격을 거부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중심으로 보면 그림보다 1호짜리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선반과 그리고 거기 다가가 보기를 또 불편하게 만드는 눈을 쏘는 밝은 빛.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거는 물감으로 실험했던 그 표본들을 모아놓은 선반 자체가 설치 작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치로 생각하면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반짝이는 은색 철제 구조하고 형광등은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위에 놓인 1호짜리 캔버스 크기들과 그 위에 또 섬세하게 그려진 내용은 저런 큰 설치에 함께하기 별로 꼭 중요한가? 이런 식의 서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제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들끼리의 갈등 같은 게 느껴져요. 왜 저런 식의 서로를 부정하는 요소들로 작업을 구성했을까? 저 갈등을 통해서 작가가 원했던 건 뭘까? 우선은 저게 저 선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것도 제가 유화 물감과 같이 되게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소재로 많이
저는 원치 않지만 저는 단순하게 제가 저 선반을 유화 물감과 같이 제가 설치 작업해서 하나의 재료로서 쓰는 거거든요. 마치 김재석 선생님이 아시바라는 구조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저도 힐리스라는 선반이 제가 혼자서 설치 작업을 할 때 원하는 구조와 그리고 형태와 크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벼움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 그리고 그 표현이 가능한 그거를 너무나 잘 만족시켜주는 너무나 저한테 재밌는 하나의 레고 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저거를 그래서 저는 계속 설치 작업으로 지금까지 써왔었고 근데 저게 하필이면은 기성품이고 이케아라는 어떤 큰 대기업의 하나의 판매되는 상품이고 이케아라는 그 기업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술계에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유화 물감과 같은 오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 별도로. 그리고 지금 저 공간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는 이제 제가 설치 구조물에서 제가 편하게 그러니까 잘 쓰는 이제 방식의 구조인데 거기에 하나하나 그 선반 위에 올라가 있는 1호짜리 캔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 어떤 조형 작업이라든지 어떤 작업으로 연관할 수 있는 에스키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저게 그냥 하나의 유화 물감이 발라져 있는 형태로서 존재하지만 저기서 저는 설계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평면 위에 저게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과정을 밟고 있는 하나의 파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설치로 자주 저한테 편안한 도구인 힐리스 선반과 그리고 조명의 설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올라가 있는 저 각각의 파츠들이 모두가 그냥 뒤섞여서 있는 저 상태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제 상태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가 어떤 모순을 함께 놓아도 되는 게 작가니까요. 작가의 내가 내 것을 내 규칙을 적용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 철제 프레임하고 이케아에서 대량 생산되고 소비사회에 전형적인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는 프레임하고 또 형광등 빛을 발하는 거하고 그리고 캔버스 위에 물감 알갱이들과 근유로서 그거를 조율해 놓은 거하고의 논리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 캔버스 위에서 벌어진 거는 그 물감 알갱이 하나하나를 작가가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 쏘아내는 빛은 지금 빛 알갱이를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지금 빛이 쏘아지고 있고 파장을 내뿜고 있는 것과 그것들을 작가가 이미 다 조율해서 정착되어 있는 것과 또 왜 저런 논리가 함께하지 하는 질문이 드는 것과 함께 그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는 그 물감 알갱이들의 조율에 있어서는 그 막 온갖 마치 빅뱅에서부터 우주의 끝까지 포함할 수 있는 논리가 들어있지만 철제 프레임은 그런 어떤 알갱이들의 기란 관계라기보다도 골조를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 조립 형식이나 작동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먼 건데 하여간 세 가지가 함께 되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자기 논리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어떤 대립 관계를 만들므로써 어떤 특별하게 보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힘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이제 조금 다가가서 본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저 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작업실에 가가지고 저걸 직접 만드는 것도 보면서 뭐라고 이런 제목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게 작가는 전통적인 유화 재료를 사용하는데 유화 재료로서 보이는 대상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추상으로서 자기 공간을 평면 위에 어떤 그림을 구성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물감 알갱이와 건유가 가진 성질을 가지고 그 자체 물질에 자기 성질에 발현되는 물질을 조작하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보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 성질이 발현되는 상태까지 조율하는 정도. 그러니까 창작의 전권을 쥐고 있던 작가가 도리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성질에게 더 큰 거를 내준 것 같은. 그래서 작가가 창작한다기보다도 창작의 본질은 물질이 하는데 작가는 그 물질의 자기 성질이 발현되게 하는 그 관계만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서 계속 기대어서 함께 창작한다라는 식의 연기 창작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작가가 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근데 실제는 모든 그 기존의 미술사에서 창작 행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성과 그것을 조율하는 것을 작가가 숙달해야 될 능력으로서 그리고 완전히 숙달돼서 일필휘지 물감을 쫙 뿌려도 원하는 양만큼하고 표현하려는 게 딱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관념은 완전히 지나온 거예요. 근데 왜 작가가 자기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 규칙을 물성의 규칙에 내어주는가? 그러면 누가 작가인가? 그리고 크린룸이라는 게 이것과 연결되는 건가? 그래서 아까 크린의 오염원이 혹시 감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가의 그 행위 자체가 오염이냐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미술사에서는 작가가 그 자기가 재료로 다루는 물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조율해내는 것이 미술 작가의 가장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도제로서 열심히 배우고 그게 이제 완숙해지면 자기 작업을 내 의사에 맞게 마음대로 자기 규칙에 따라서 조형해냈잖아요. 근데 경민 작가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그거를 조율하고 조작해낼 수 있는 물성을 완전히 내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보다도 그 물성이 가진 그 자기 성격대로 발현되는 그 물성의 그 성격을 주로 삼고 작가는 오히려 그 물성이 가진 성질이 발현되게끔만 도우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가진 자기 성질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을 발현되게 하는 그것을 작가의 임무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런 길로 왔을까? 창작이라는 것이 늘 내가 마주한 물질과의 대화이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무위자연이
가장 큰 창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특히 경민 작가가 그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음박 비상 구급포 가지고 띄워서 바람이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빛이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되고 작가가 뭘 특별하게 글자를 썼다든지 뭐 사과 모양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띄워서 그렇게 보면 그전 작업 틀에서도 이 성격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도리어 요즘 선반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조립 해체 가능한 대량 생산된 규격품을 가지고 너무 작가의 의도적인 조형을 만들고 있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물질이 가진 자기 성질에 따라 스스로 발현하는 물질 이거를 그래 나랑 기대어서 함께 창작하는 작가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과 또 다른 작업에서 보면 지금 설치해서 바로 나타났던 이 강력한 빛이나 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 성질에 따라서 발현되는 물질이라는 이 창작자를 협력하는 창작자로 사용하게 하는 경민 작가의 미학적인 태도나 내 작업에 대한 완전히 전혀 하여간 일상적인 미술사에서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우선은 분명히 좀 다른 두 개의 작업의 형태는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설치 작업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제가 단지 그 공급 담요를 둠으로써 그것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작업에 작가가 한 거는 거기에 단순한 개입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머지 주위 환경이 이제 작업을 했었고 유화 물감에서도 흰색 작업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그거에 대한 과정을 유도만 했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위의 습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황변이 올라오는 거를 작업으로 활용했었고 이번 유화 물감을 활용한 클린룸에서도 확실하게 그 개별적인 1호짜리 사이즈 안에서 있었던 물감들은 오히려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극히 받고 있는 상태로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 상태 전시 기간 내에서도 유화 물감은 굳지 않거든요. 그 안에 표면이나 이런 것들은 말라가면서 그 환경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사소한 먼지라든지 사소한 어떤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유화 물감에서는 그대로 흔적이 남아서 전시가 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관찰하는 사람은 저가 관찰자처럼 이제 그거를 바라봤었고 그거가 이제 힐리스라는 구조물 그리고 저 LED T5라는 조명을 활용해서 뭔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성격을 가진 작업이 있는 거는 확실히 지금 그때 전시 사연은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두 개의 다른 성격의 작업인 건 맞는데 제가 이게 최근에 설치 작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실외에서 이게 야외 환경 외부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 조건에서 작업을 했을 때랑 지금 저 힐리스라는 작업들이 몇몇 상태에서는 밖에서 전시가 되긴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 힐리스라는 작업 자체가 외부에 아이언 코팅이 돼 있었고 아이언 코팅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금속이 표면에 녹아서 그 위한 결정이 남아있는 형태로서 이제 표면을 만들고 그게 바깥 상태에서 햇빛이나 이런 거에 나쁘면서 점점
산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환경의 그 작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저게 이제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워낙 그 변화되는 과정이 아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더딘 상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 다 각각의 작업이 결국에는 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개입으로 진행된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데서 조금 또 어떤 성격이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야외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모든 물질은 변해가요. 네. 그죠? 심지어 플라스틱도 수백 년이 가면서 분해도 되고 방사능 물질도 2만 년이 가면 반감기를 거친다니까. 그리고 원광석에서 정제해낸 철물들도 다 산화가 되든지 부패가 되든지 뭐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것이 작업의 주제였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1호 캔버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려니 물감 오브제 위에서 벌어졌던 사건하고 그 지금 철제 구조물이 환경 속에서 변화갈 사건하고는 굉장히 좀 위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이 물감 오브제 작업에 있어서 물감 알갱이들이 스스로 자기 성질에 따라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 자기 조형력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에 조율하는 정도의 작가의 위치, 이 작가 개념이 미술사에서 얼마나 변해온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민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가려고 하는 건지, 완전히 무의자연과 완전히 순수한 유물론의 세계로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빗나가가지고 더 얘기가 안 됐는데, 오염원이 유심,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 유심론이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더 나가면 그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민 작가가 이 지금 자기 성질에 따라 발현하는 물질이라는 창작자와 자연현상에 개입하는 조율하는 작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둘이 잘 협력해 가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개념적으로 더 달려가도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자연이 온전히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이 저랑 같이 하나의 각각의 다른 작가로서 하나의 같은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가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작업을 할 때 염두를 하고 있는 점은 과연 얘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시작인 것 같거든요. 설치 작업이다 뭐든 어떤 공간에 가든 이 공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무슨 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우선은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내가 뭘 할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내가 뭔가 조그만 다른 변화를 줬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작업으로 이어질까라는 과정이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딱히 제가 어떤
작업이다라고 또 정리하긴 아직까지는 저 자신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업의 과정으로서는 분명히 자신과 주위 환경 또는 어떤 다른 대상이 각각의 역할에서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물감 오브제 또는 그냥 물감 그림 뭐 이 정도로 얘기될 수 있는 그 1호 캔버스 위에서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이전의 작가의 자기 표현 행위와는 전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조형해서 드러낸 것을 보여주는 그림, 늘상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그림, 회화의 성격하고 물성과 조율의 기랑 속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 만들어지는 것, 그 과정이 지금 물감 오브제 또는 그림 실험 속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회화라는 행위 자체를 분해해버린 거죠. 늘 재료들을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재료의 성격들이 적용되고 발현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그 모든 성질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작가의 뜻에 따라서 조형해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했는데, 경민씨 작업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결과물도 있어요. 꼭 그거를 작가가 꼭 그거를 조형으로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또 물성과 작가의 조율의 기량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어요. 그 두 가지로 해체가 됐는데, 지금 전시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전시이긴 한데 회화를 전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건 아닌, 전혀 좀 새로운 형태의 벽면에 걸지 않고 선반 바닥에 놓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전통적인 전시의 경계선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 그 과정을 제시하든지 또는 만들기를 체험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관계해서 이 물감 오브제라고 얘기를 했던 이 작업을 실험, 행위, 그림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일련의 작업들 중에 이번에 전시된 작업은 아니지만 지난 시도 중에 하나였던 그림을 포트폴리오에서 골라서 집어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요걸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색깔로 시각적인 작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얘는 텍스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쓴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이걸 썼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실험하고 바로 연결될 것 같아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편하게 보면은 어떤 그 라벨 같은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실험군 1, 실험군 2, 실험군 3처럼 제가 다시 여기다가 이걸 똑같은 반복을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고, 또는 그와 근접한 행위를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서 저거는 유화물감을 날짜는 당연히 이제 유화물감이 발려진 날짜일 거고, 저 밑에 마젠타라든지 그린 엄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화물감이고, 그 유화물감마다도 회사가 다 각각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은 그 무화물감을 만든 회사의 지금 이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제가 발린 유화물감 외에도 이제 그거를 표면에 있는 질감을 다르게 한다던가, 건조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던가 빠르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미디엄의 종류들을, 그리고 페이스트를 저 안에 기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게 하나의 이제 저 하나가 이제
작업으로서 끝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있는 텍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NHON 뭐 이런 것들은 물감 제조 회사이고, 네, 그리고 저 맨 밑에 있는 담마 글레이즈 미디움은 그 건조 속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미디움이고. 그쵸. 이 알갱이 그러니까 유화 물감의 알갱이들을 더 분포도를 흐트러뜨리거나 더 응집한다던가 그리고 그 알갱이들을 더 빠르게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나 느리게 움직이게 하거나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알갱이들을 담고 있는 그 겉에 있는 그 표면의 이 투명도를 이제 조절한다던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비왁스, 그러니까 밀랍 네, 페이스트 밀랍주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저거는 보면 다른 것들은 광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물감 알갱이들일 것 같은데, 저건 보면 완전히 이제 벌들이 생산해낸 그잖아요. 유기체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건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단지 물감 회사와 그 물감 이론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굉장히 중간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물감이 광물질에서 얻은 물감 가루도 있을 거고, 식물에서 얻은 것도 있을 거고, 동물에서 얻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분류될 필요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저한테 제일 친절한 작업인 거죠. 저 기입하는 행위는. 저 물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자료들은 이제 이미 저한테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입되냐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입이 어떻게 보면 제게 실험으로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거가 오히려 너무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친절함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굳이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얘기 때문에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유화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색깔들이 발현되고 형태가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개입이 됐어요. 네.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작가님도 어떤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실험하는 작가님이 혼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대충 머릿속에 물감 성질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저거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똑같이 생산해내는 기록을 해놓는데, 근데 저게 꺼내져서 관객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관객도 이게 실험이라면 이 작가는 무슨 실험을 해나갔는지 상상력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지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개입시킨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개입될 때 시선의 순수한 능력을 넘어가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형 심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이 보면서 어떤 덩어리는 뭐 사과로 보고 어떤 덩어리는 흙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 지각 심리 과정 속에서 그 순수한 시선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고 이게 드러난 감각을 넘어서는 어떤 실험의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이다라는 걸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을 위한 친절은 있었는데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는 친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개입시킨 작업을 전시를 해서 관객과 소통이 되냐라는 거지.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작가들이 하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 관객과 어떻게 그리고 저와 작품과 관계를 어떻게 두냐. 어느 정도의 거리감으로 그거를 조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전시라는 그 자체의 행위 자체는 어차피 관객을 개입하는 거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친절한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저걸 얘기했는데 만약에 네가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너가 이해하는 범위까지만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범위를 할 테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실험이란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을 저걸 그냥 쉽게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으로밖에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성질들이 있었는지. 근데 실험이라는 걸 작업에 끌어오게 될 때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조금 일반적인 실험의 과정들이 구조들을 따라서 관객들도 그 관객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동행해 올 수 있게 만들어도 저 작업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시되어서 일반에게 얘기되는 그 의미는 폭발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실험 목적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실험 목적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작업이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실험 목적으로 보이는 것은 색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물감 알갱이가 자기가 가진 자신의 성격대로 발현되어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죠. 만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날 경찰은 통제 안 하고 마약 단속만 하기 위해서 다 투입됐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수많은 사람 참사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마약 가루를 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명 그런 맥락과 연결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실험자가 어떻게 했는지 행위에 몹시 조율하는 내 성격과 내 뜻을 그대로 휘두르지 않고 조율해 나가니 어떻게 보면 명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여간 다양한 자연의 숨결에 자기를 맞추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행위를 목적으로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일 아침 10시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험의 조건 지금은 그건 같아요. 전통적인 유화 재료에 캔버스 작은 손에 올릴 수 있는 걸 두고 넓은 붓을 가지고 그 용제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알갱이가 어떻게 밀리는지 이런 식의 조건. 그리고 그것들로 구성되는 실험의 변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변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감 가루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광물인지, 식물인지, 동물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살인자의 피를 가지고 했다. 전혀 다른 맥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물감 알갱이 크기는 어느 정도고, 물과 관계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용제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가설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가설과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 불일치했는지 다시 되먹이는 게 일반적인 실험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거를 뚜렷하게 하지 않은 게 관객은 저 실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발언력이 작가에게는 만족스러웠는지 모르지만 뭐랄까 관객이 따라가기에는 불친절해도 너무 불친절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으로서 이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되게 주위에 많은 시대적 이슈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전에 한번 그렇게 제가 어느 날 제가 작업실에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게 동해를 넘어 일본 영해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냥 1호짜리 캔버스를 들고 거기 그 날짜를 오늘 날짜를 쓰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색깔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색을 칠해놓고 그 옆에다 날짜를 기록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관객들한테 불친절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번은 염두를 하면서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행위는 했긴 했었거든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작업이 기억이 나는데 수많은 단어들을 뉴스에서 끄집어내서 그 뉴스에 있었던 그 키워드들을 랜덤으로 다 조합을 해서 그거를 텍스트를 물성과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거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목적과 조건과 가설 다 좋은데 그거에 가장 눈에 띄게 이해가 되는 게 실험의 변수들을 어떻게 잡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물감 재료들의 뭐 성격, 뭐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환경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바람이 분다든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원이 다르게 행위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위자 실험하는데 행위자의 마음 상태를 위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게 색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그랬듯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 그 기분으로 했다라는 그 행위자의, 아니면 행위자 생일날 했다 이런 변수, 그리고 시간과 빈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 쓰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1초 안에 몇 개나 하는지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변수와 그 실험 목적에 따라서 발언력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하여간 불친절한 작가보다도 조금 관객들에게 친절해서 관객이 상상력으로라도 동행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작업에 개입한 실험이 에너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작업에 개입되게 된 실험을 작가님이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할수록 그 발언력들은 증폭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들을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소극적인 변수, 저 작가 개인으로서 소극적인 개입으로 변수들을 두어 왔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주위 환경에서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과 바람, 그리고 자연적으로 저희가 쉽게 저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변수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상정을 해서 개입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확장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작업에.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그게 개인의 성격인 것 같아요. 작가 제 자신에 대한 성격인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게 두드러지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또는 어떤 변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과연 제 작업에 또는 제가 하는 행동에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고 그 대상을 방치 또는 그 대상이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놔두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이 두 개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시대 그 날짜에 있었던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 개인이 어떤 하나의 발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 변화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단순하게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계속 변화되는 것들이 시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그게 과연 예술가가 내가 작업으로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는 게 약간 맞는 건가? 약간 프라파간다 같은 그런 어떤 정확하게 내가 뭔가 사회적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행위 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작업에 많이 적용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업이라는 게 작가가 적용하는 규칙들로 방향 지어지는데 그게 너무 구속적이 되면 재미없어지거든요. 빈틈도 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작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에 전시됐던 그 바닥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부분이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단서거든요. 그죠? 물론 친절하게 관객들도 알아들을 만한 용어라기보다도 하여간 영어 사용자들이 제일 쉽게 알아들을 것 같고요. 근데 저 상태로 이렇게 캔버스가 선반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관객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보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할 때 유리 상자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나? 아니면 뭐 하여간 이 뒷부분에 안 보이게 제시되는 것들도 충분히 앞에 그 캔버스 위에서 발현된 행위의 출발점으로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거를 이번 전시를 하면서 저번처럼 이전 작업 1호짜리 캠퍼스 위에 했던 것처럼 표면 위에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전시에서 오히려 저 텍스트가 없으면은 관객이 그냥 좀 다르게 기존에 뭐 회화 어떻게 보면 저게 회화라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의 스타일과 다르다라는 거를 더 도드라지게 봐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1호짜리 캔버스 위에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많은 게 이렇게 위에 쌓여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 스스로는 제 작품이 저한테는 거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 우글우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있는데 그 텍스트의 옆에가 이게 또 있으면 예 이게 이거예요라고 이렇게 너무 지시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이거네 하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물에 갔는데 처음 보는 동물이 앞에 있으면은 그 동물이 정말 이게 뭐지 사자인가 호랑인가 뭐 애매하네 뭐 약간 해서 쳐다볼 텐데 저게 제규어라고 딱 이름이 쟤 제규어구나 그러고 그냥 바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 지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거를 봐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저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게 저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소스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 작가가 직접 한 작품 소개에서 확보한 이제 동영상에서 캡처한 영상인데 아주 좋아요. 그 전에 작가님이 제시하던 게 다 이미 완결된 상태의 캔버스들에 드러났던 거에 비해서 직접 그 물감 알갱이들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물감 오브제라고 이름된 가칭 그렇게 된 작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뭐 그때 촬영할 때 뭐 한 10분이나 있었을까요? 그 동안에 저 섬세한 손길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이제 특별히 첫 인상 같은 거는 일본의 일본 그 유명한 선사 같은 데 보면 고운 자갈들이 쫙 깔려 있고 매 이렇게 싹싹 긁어 놓는 그리고 뭐 만다라 수행자들 모래가루 곱게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자연적인 수행들을 보면 그냥 절간마당 낙엽 줄 때 매일 쓸고 낙엽 태우고 그리고 그 마당에 깨끗하게 빗질 자국이 나는 제가 이제 그냥 수행하는 동화사라는 절에 무작정 들어갔다 몹시 혼나서 쫓겨났는데 수행자 공간에 들어온다고 수행하는 게 그거든. 하여간 그런 식의 느낌이 지금 저 붓으로 하나하나 지금 물감 알갱이를 끌어당기고 있는 행위에서 느껴졌어요. 이게 이제 물성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용제랑 섞어주고 그 밑에 바탕 위에서 펴줘야 되는 이것들 정도의 물성이 발현되게끔 조율하는 행위. 그 물성의 발현에 개입하는 행위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단계로 획득하고 완전히 내 뜻에 따라서 조작해버리는 행위가 있을 거고 아주 수동적으로 물성이 발현되게끔 보조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 근데 작가님이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중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성의 규칙과 작가의 규칙이 서로 어떤 타협될 수 있는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율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 행위를 지금은 작가님만 하고 있고 그 결과물만 보이는데 실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수행의 이런 단계가 된다면 손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그러니까 절간 마당 정도 되는 크기 정도가 돼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물감 가루가 아니고 뭐 모래가루 뭐 어떻고 그 해변의 백사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끌어놓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면 실제
작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저 전시 방법에서는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조율이라는 행위가 자연과의 조화일까? 아니면 행위자의 명상일까? 아니면 행위자의 그 마음 상태를 적어내는 일기일까? 그 생각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직접 할 때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상당히 집중도 되는 것 같고, 어떤 작가님의 행위할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내가 이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이다. 아니야, 물감과 알갱이를 하나하나 옮겨야지. 그리고 알갱이들이 발현되게끔 해야지. 그럴 때 내 호흡이 뭐 차분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완벽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물이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저기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무언가와의 그 갈등, 대립, 이게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완벽하게 조율을 하려면 요즘 그 융복합과학과의 협력 작업 같은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노테크놀로지랑 협력을 해야지 돼. 삼성전자나 그 그쵸. 아무런 무진 먼지 없는 공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완벽한 컨트롤은 어차피 그러니까 재미가 지금 없고. 저 행위를 할 때 작가에게 제일 중요했던 느낌이 뭘까? 그 말 그대로 그걸 할 수 있음과 그걸 할 수 있는 과정과의 그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밀고 당김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하고 있는 그 뭐가 있을까? 내가 저거랑 비슷한 다른 게 만약에 또 작업에서 하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그거를 즐기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나? 그 범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힐리스라는 거 자체도 힐리스라는 아까 선반을 쌓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중력과 계속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이걸 돌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얘를 안전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라고 이 범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만다라처럼 되게 종이를 되게 많이 접어요. 습관적으로 되게 종이 접는데 그거를 작업으로도, 작업이라기보단 하나의 행위로서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종이를 진짜 종이 접듯이 접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계속 종이를 어디까지 내가 어떤 형태로 계속 접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다 접어지면 뭐가 나오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즐거움인데, 이게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전시로 가져가서 관객들한테 이 즐거움을 똑같이 나눠야 되나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관객이 체험을 해서 이거를 내가 하나의 실험으로서 이 관객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가져가냐 마냐는 제 선택이긴 한데, 저는 모든 사람이 이거에 다 즐거움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이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시 방법을 보면
그게 그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 비슷하게 전시가 된 거거든요. 시각적으로밖에 따라올 게 없는. 근데 거기에 실험이 있다면 실험의 가설과 결과와 그 과정들이 상상력으로는 동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행위가 중요하다면 그걸 보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보면서도 이 행위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 훨씬 강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 행위를 행위의 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한번 염두해보고 작업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워크숍처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이제 이 유화물감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종이를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접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수다를 떨면서 막 종이를 계속 접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그 과정을 공유를 하고 그거를 먹지를 대고 다 파나처럼 다 찍어서 나눠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그 과정의 하나의 공유가 되겠네요. 이거는 유화물감도 뭐 중간에 영상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게 꼭 유화물감일 필요는 솔직히 저한테는 없어요. 이게 딱 유화물감이어야지만 딱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다른 재료로 충분히 만약에 더 실험적인 요소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그걸 또 팔로우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상상력을 가해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저는 그 다른 재료로 넘어갈 것 같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들도 하잖아요. 청소하기. 이번에 김태진 작가 작업도 보면 한 위치에서 보이는 시각 영역만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거든요.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간에서처럼 어느 정도 큰 마당, 큰 운동장의 일부 부분만 곱게 이렇게 썰어 놓으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 다를 게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면 행위의 요소들을 보는 사람도 상상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큰 장점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성과 행위를 넘어서 여전히 그림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감가루를 피고 이렇게 용지에 섞어서 곱게 가루들을 모아놓은, 그러면서 마치 중앙에 세포 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동자일 수도 있는, 그리고 펼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삼각형을 만들든지 뭐 사각형 만드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둘러가면서 그 유기적인 형태, 그냥 쉽게 적당히 둥그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바탕 위에 자리 잡은 어떤 둥글둥글한 모습이 그 알갱이가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 전체의 형태는 하나의 중심점으로부터 통제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는 어떤 개체성이라는 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쉽게 이제 눈 또는 세포체 같은 게 떠오르는데, 눈이라고 생각하면 작가님이 눈과 관련된 작업들을 한 게 꽤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특히 바라보는 것과 응시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뿐이어서 그러니까 아마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를 응시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거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우고 이 밑엔 그래도 뜬 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통로를 이쪽으로 만든 건지, 그리고 눈을 감아서 나는 마음 편하게
대바다 보는 눈 없이 내 마음대로 관찰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아버리는 게 거부하는 이런 몸짓일 수도 있는. 그래서 보면 이거 왜 이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넣지 못한 게 그 쥐에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쥐가 장롱 사이사이 돌아다니는 거를 보는, 그러니까 쥐의 눈으로 보는, 바라보는 권력과 응시되는 어떤 거북함, 이런 것들이 기존 작업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틀로 연결해서 보면 이 바라봄과 응시됨의 긴장관계나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할 때, 이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게 눈이라면 그런 느낌이 있나요, 작가님에게? 그림이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과 행위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드러난 형상의 발언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 자신이 아니고 다른 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눈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쥐의 시선을 담았던 작업, 비디오 영상 작업과 저희 조상들이 찍혀있는 사진에서 제가 눈을 가림으로써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약간 도망치듯이 했던 그런 작업, 그리고 이 작업을 같이 본다면 너무 얘네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마주볼 때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긴장이 되게 돼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할 때는 딴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방향과 너무 정반대 다른 방향의 긴장감이 개입이 되면서 얘기가 조금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죠. 특히 이쪽 동양 문화가 그렇죠. 서양 애들은 눈을 안 바라보면 예의가 아니라고 욕을 하는데 동양에서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림룸에서는 얘네들이 다 눈을 너무나 대놓고 다 너무 크게 뜨고 있잖아요. 그거가 제가 만약에 제 3자의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그 크림룸이라는 게 다른 사람 외부의 환경 개입에 관계없이 자기가 그 안에서 뭐든지 하는 행동, 뭐든지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건데 만약에 그게 개개인 내가 남겨놓은 하나의 흔적이고 내 바라보는 시야라면은 그런 것들이 이 크림룸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개입 없는, 누군가 바라보지 않는 시선의 어떤 마주침과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닌 그냥 온전한 그냥 눈을 뜨고 있음? 근데 나는 이제 다른 식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맨 처음에 할 때 작가가 자기 작가로서 휘두를 수 있는 조형 규칙을 물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에다가 반쯤 넘겨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게 눈으로 나는 내가 인위적인 창작을 하고 있는 작가이지만 내가 함께 해서 그것과 협력해서 만든 작업인 스스로 자기 성질에 따라서 발현된 저것이 나를 봐주는구나. 굉장한 편안함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울에 비친 그렇죠. 상처럼, 근데 그게 너무나 뚜렷한 거울이 아니고 어떤 물이나 어떤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서 비춰진 그냥 자연스러움의 비춤인 것 같아요. 마지막 했던 얘기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게 단지 실험
의미 외에도 결과물로서 나타난 모양 때문에 그 드러난 형상이 하는 발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눈일 수도 있고 핵을 가진 세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혹시 그 사용하는 물질을 스스로 발현될 수 있는 그 성질에 따라서 발현되는 물질을 거의 같이 협력해서 작업하는 작가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것이 나를 바라다 보거나 또는 나를 지켜봐주는 시선이 될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저걸 눈으로 본다라는 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바라봄과 응시됨에 대한 작업들을 이어왔던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 부분은 저도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다루는 이제 재료 그리고 그 물감들이 하나의 이제 작가로서 저와 같이 협력하는 작가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서로의 마주침, 서로의 시선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눈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시선의 맞닿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서로 제가 다루고 있는 대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온전하게 그 대상과 제가 같이 뭔가를 해 가고 있다라는 그 정확한 그 작가로서 그런 거를 진짜 정확하게 느낀다 그러면은 정말 작업하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정말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약에 느끼는 그 느낌이 그렇다 아니다라는 저도 정확히 표현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그 행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다고 조금은 그나마 많이 근접해서 이제 그와 닮아가고 있다 하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얘기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때 이때까지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물질대에 덮어 씌우는 그런 작업들이 주를 이루어왔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물질보다 위에 둔 역사들이 진행되어 왔었죠. 근데 지금 작가님이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경계점에 와 있다고 느껴요. 물질을 순수하게 유물론적인 입장에서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시도를 할 때 그게 눈이라고 의미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게 서로 협력했던 자기 성질을 발현한 물질과 그 성질의 발현에 개입했던 작가가 서로 바라다 볼 수 있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걸 드러난 그림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상태는 아까 실험했던 그 물감 이름들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도 그냥 하나만 있을 때와 다르게 오히려 더 세포체들이 마구 모여 있는 그런 느낌들도 나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실험에 근인이 됐던 물감명이나 물감 가루명, 용제명들이 쓰이지 않고 그냥 저 상태를 드러낸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늘 얘기하는 이 어린 시절에 병리학 책에서 받았던 인상들,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모인 점이 세포핵이고 하나의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서 모든 공간들을 채우고 있는 그리고
마치 물활론 같은 느낌들도 있지 않나. 그게 눈이 아니고 세포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이로 캔버스가 쭉 수십 개가 놓여 있지만 다 거기에 하나의 세포 하나의 생명의 채소 단위들이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려졌을 때 물활론적인 어떤 살아 생동하는 어떤 우주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이 지금 작업이 다가온 데 있어서 생명 현상을 물질 작용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유물론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 유물론과 유물론적인 냉정한 시각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물활론의 시각이 어떻게 함께 결합되게 됐을까 뭐 이런 식의 궁금증까지 확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드러난 그림을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이 특히 병리학에 의해서 뭐 우리 삶 속에서 공간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형태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표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물활론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너무 심한 상상력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이 작업을 할 때 혹시 그런 요소가 있었는가? 병리학 책에 대한 느낌들이 아직도 작업 속에서 작동하고 있나요? 제 작업에서 병리학 책의 작용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제가 가장 호기심 있게 머릿속에 맴도는 이미지들 또는 어떤 그 순간의 장면들은 다 이제 병리학 책을 바라보고 즐겁게 넘겨가면서 그거를 바로 그 이미지들을 답습했던 이미지를 그냥 담아내는 저 자신한테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저는 딱 드러낸다 내가 뭘 그린다라고 했던 것들은 당연히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더더욱이 없었을 거예요. 직접 제가 드러내는 거는 왜냐면은 이걸 그릴 때가 처음 제가 유화물감을 그릴 때인데 그때는 제가 뭘 그리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제가 뭘 그리는지 모르고 유화물감을 처음 가져와서 갖고 놀자라고 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을 계속 담아내서 그렸던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더 솔직한 제 표현이겠죠 그때는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다른 개념들이 서로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조금 더 형태를 갖고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제가 그 병리학 책에 대한 내가 병리학 책을 이렇게 즐겁게 봤었지라는 그거를 전혀 염두한 적이 없이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와서 보면은 가장 그에 근접한 그림이 네,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처음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릴 때 어떤 기억들이 의도하지 않은 채로 저렇게 유사하게 나온 게 저게 진짜 제가 맨 처음 그린 100호짜리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화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긴 했는데 그 처음 했던 유화물감 저것도 다른 사람이 그리고 버린 캔버스 가져와서 제가 다 배칠 이렇게 막 여기서 얼룩덜룩한 게 다 뒤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했던 거 갖고 다 덮어버리고 그냥 하자 해서 이렇게 막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더 병약이라는 거를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게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이 되네요. 하여간 지금 작가님의 묘한 관행의 경계선들에 이렇게 있는 작업이 분명히 그래서 이름도 그림이라고 할지 오브제라 할지 명확하지 않는 물감 오브제 뭐 이런 식으로 이름했던 작업들에 분명 실험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형상의 발언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그런 요소들이 요구하는 당연함들이 지켜지면 굉장한 폭발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특히 그 제일 클린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자기 성질에 따라 발현하는 물질 이 개념이 이번에 질문을 하면서 그 전에 했던 그 다른 작업들 속에도 있었다라는 것. 특히 돌멩이에다가 그냥 그 파란색 그 테이프에서 열로 쫙 달라붙게 한 게 돌멩이 형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여간 여러 생각에 있어서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게 참 놀랍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라디칼한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경계선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저도 계속 그 경계에 머뭇거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게 하면서 작업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